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양성과정 남나은입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우리가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TV만 틀면 메타버스에 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고 또 메타버스에 관한 이런 기사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메타버스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메타버스란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현실과 비슷한 기능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캐릭터나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의 세계상에서 게임뿐만 아니고 교류, 그리고 경제활동, 문화활동, 교육, 비즈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메타버스라는 것이 얼마 전만 해도 5년 뒤, 10년 뒤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패션계, 게임계, 그리고 연예계에서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인터넷을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다국적 투자은행 및 금융서비스 회사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는 메타버스가 우리가 현재 활발히 사용하는 모바일 인터넷을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주요 플랫폼별로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을 비교해 보면 플랫폼 사용자 수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보다 훨씬 많지만 로블록스의 일평균 사용 시간은 156분으로 유튜브의 일평균 사용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메타버스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가상세계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라는 그리스어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의 어원은 소설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히로는 현실에서는 마피아에게 진빚을 갚기 위해 피자 배달을 하며 돈벌이를 하는 신세인데요. 그래서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서 메타버스에 접속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만들어낸 실제와 같은 영상과 사운드로 가득 찬 가상의 세계에서 히로는 현실과는 달리 뛰어난 검객이자 해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표현할 때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처음 이런 개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징과 요소를 잘 보여준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레디 플레이어 1인데요. 제 가상세계인 오아시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영화는 미래인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웨이드는 빈민촌에 살고 있지만 장비를 통해서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거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들은 VR과 AR 장비를 사용해서 자신의 아바타와 연결하고 오아시스라는 플랫폼에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바타와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는 실효적 경제체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거나 게임으로 번 돈은 현실 세계와도 상호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시 참여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도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은 모두에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Yeah. Maybe it'd be cool if we met up in the real world. 어때요?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시나요? 네, ASF라는 미래가속화연구재단에서는 메타버스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요. 영화에서 봤을 때처럼 메타버스 세상이 엄청 화려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 적절히 구성되었을 때 더욱 사실 같고 실감나는 가상세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 삶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라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신기하고 흥미로운 그런 흥미를 확 이끌어낼 수 있는 증강현실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유행했던 포켓몬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강현실은 실제 현실 공간에서 2D나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들을 겹쳐 보이게 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고 몰입감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예인들의 콘서트에서 증강현실로 이렇게 팬들 앞에 무대에 서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은 라이프 로깅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나 특별했던 기억을 웹 공간에 자주 기록을 하는데요. 바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SNS들이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우리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반영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확장된 가상 세계입니다. 가장 쉬운 예는 구글 어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는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세계를 확장시킨 디지털 세계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VR 게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상 세계가 VR 장비를 통해서 눈앞에 펼쳐졌을 때 굉장히 실감나고
실제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게임을 통해서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신 영화를 보실 때는 어떤가요? 네, 가상세계와 증강현실이 많이 보이고 이 두 가지가 특히 실제 존재한다는 느낌이나 또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특징을 한눈에 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메타버스는 지속적, 일상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에서 친구를 만나고 쇼핑을 하는 등 일상 여가 경제 활동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일상의 여정처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의 나와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상호작용한 결과도 일상의 결과로 반영되게 됩니다. 또 실시간 동기화 연결을 통해서 시공간을 연결하고 사람과 아바타를 연결하고 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합니다. 그 결과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고 또한 실물 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메타버스가 떠오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서로 직접 대면하지 않기를 원한다든지 또는 집에 머물며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된다든지 하면서 가상세계를 통해 소통하거나 일을 하는 등 이러한 가상세계의 사용이 해결책으로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면서 기존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하는 흐름 때문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자체가 디지털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바일과 인터넷 기기와 같은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서 이러한 메타버스 세상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3박자가 맞으면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는데 더욱더 추진력을 준 것이죠.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편리한 제품에 소비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전에 폴더폰과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이 지금은 몇백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전 세계 90%에 육박하는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편리하고 합리적이면 소비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세상의 편리성과 장점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공부도 일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인종, 나이, 신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온라인으로 게임도 하고 또 SNS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고 있죠.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더 늘 수도 있겠어요.
메타버스 세상을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구현하는 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전에 스마트폰이 점차 발전해서 현재는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었듯이 메타버스 또한 개발이 고도화되면 사용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블록스입니다. MZ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유저가 5,200만 명 정도 되는 전 세계 최다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본인의 캐릭터를 다양한 스타일로 꾸밀 수 있고 이런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유저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유저에게 파는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찾아다니면서 게임을 해보는 소비자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아주 다양한 게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 억대 연봉자가 3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고 이 중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가상 세계에서 수익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디센트럴랜드입니다. 디센트럴랜드도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랜드를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여러가지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경매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게임을 출시하기 전부터 이 랜드의 가상의 땅을 판매했는데요. 이 땅을 9만 개로 한정해서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땅이 판매되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디센트럴랜드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디센트럴랜드 지역을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약 9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조각당 평균 가격은 몇백만 원이지만 수요가 높은 지역의 땅은 조각당 몇천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지역으로 사람들이 땅을 구매하고 입점을 해서 지역마다 나타나는 특색이 다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베가스 시티의 경우에는 디센트럴랜드라는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지노 게임, 콘서트, 쇼핑몰 등을 런칭을 해서 유저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드래곤 시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 자본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와 현대 문화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패션 스트릿에서는 실제로 명품 브랜드들이 땅을 수억 원에 매입을 해서 컬렉션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디센트럴 유니버시티와 그 오른쪽에는 컨퍼런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의 땅은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로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수천에서 수억을 주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또 이것이 현실 세계의 화폐와 호환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 세계와 현실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포트나이트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힙합 가수인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온라인 콘서트의 동시 접속자 수가 1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아바타를 10배 정도 크게 만든 트래비스 스캇이 실제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데 옆에 뛰어다니고 있는 게임 유저들이 1000만 명이나 되고 이렇게 동시 접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트래비스 스캇과 관련된 옷과 액세서리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미국의 10대, 20대들이 포트나이트에서 하는 소셜 행위가 기존에 있었던 SNS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콘서트답게 게임 속에서 굿즈도 팔았는데요. 판매 수익이 2천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콘서트 홀이라도 10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요. 이 온라인이 공간의 경계를 허문 좋은 예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또 게임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가상화폐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과 NFT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온라인상의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토시는 9페이지짜리 논문을 공개하는데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통화 가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또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가치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하였고 이는 화폐의 본질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은행에서는 내 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공인된 금융기관인 은행의 정보가 기록 저장되고 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꿔서 말하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은행이라는 단 한 곳의 서버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경우 해킹이 되거나 서버 오류가 발생하면 그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전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토시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의 거래 정보를 복사해두고 저장할 수 있다면 2중, 3중 정도가 아닌 무수한 장부 거래 내역을 복제해서 그 정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개자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무수히 개개인 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인 분산거래 장부입니다. 블록체인 거래 장부 저장 방식은 A가 B에게 거래한 내역을 둘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C가 온다면 B와 C가 거래를 한 내역을 A, B, C가 다 같이 공유를 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3명일 경우에는 3명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겠지만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아주 커다란 공유 장부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방식이 안전하고 조작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10명일 때는 6명이 결탁을 해서 장부를 조작하자 해서 조작을 시도할 수 있지만 사람이 1000명, 10만 명, 또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1%를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NFT는 무엇일까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됩니다. 이 NFT의 정의를 한다면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상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대체 불가능이란 단어와 토큰이라는 단어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불가능이란 게 개별적으로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체 불가능이란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MZ세대가 좋아하는 블랙핑크의 팬사인회에 블랙핑크의 앨범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앨범이 몇만 장이 있겠지만 제가 앨범에 블랙핑크 멤버의 모든 사인을 받았을 경우 이 앨범은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앨범은 많지만 사인을 받은 앨범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 앨범은 바로 가치가 달라지고 또 대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토큰은 단순히 코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서 저장된 특정 자산을 말하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자산이든 간에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변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인 예술 작가가 이렇게 예쁜 고양이 작품을 만들고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작품을 블록체인 상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사진이 토큰화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미지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 등 자신의 자산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일련 번호가 있는 자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불가능성과 토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리해보자면 NFT란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지개를 뿌리면서 날아다니는 고양이는 양캣인데요. NFT 경매에서 무려 5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이런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본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린샷도 하고 다운로드도 해서 다운을 많이 받은 경우에 내 작품이 진품임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는
창작자의 수익 흐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점이 오랫동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NFT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소유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내가 만든 파일을 블록체인상에 등록시켜 토큰화를 하게 되면 이 이미지의 원작자가 나라는 것을 블록체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